나는 밀리터리 덕후다. 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을 시작합니다. 정치와 함께 경례 밀떡. 바로 안녕하세요,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남자 정명섭 정작입니다. 안녕하세요, 월간 플래툰 이준규 기자입니다. 네, 이렇게 밀떡이 시작됐습니다. 대한민국 해병대가 해외에 파병을 가거나 해외 훈련을 갔을 때 간혹 따라가는 그런 장갑 차량이 있고, 네. 대한민국 해병대 하면은 이제 떠오르는 일반 분들 떠오르는 장갑 차량이 있죠. 그렇죠. 바로 상륙 돌격 장갑차. 줄여서 상장차라고 부르는. 네. 그렇죠. 그렇게 상장차라고도 부르기도 부르고 그 부대를 이제 상장대대, 상륙 장갑차 대대를 이제 상장대대 하죠. 대한민국에는 2개의 상장대대로 편제되어 있고 약 160대가 좀 넘는 그런 규모를 갖고 있고, 이 규모는 전 세계의 상륙 장갑차 부대를 갖고 있는 국가 중에 넘버 2에 해당합니다. 넘버 1은 뭐 넘사벽. 1200대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 미 해병대고요. 미 해병대의 전략이 좀 바뀌면서 네네. 상륙 장갑차들을 실전에서 빼서 실전 배치하는 거에서 좀 빼서 이제 보관하고 있고, 일부를 좀 줄였어요. 상장대대를 6개 상장대대를 갖고 있었는데 4개 상장대대로 줄였죠. 그러한 이유는 다음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 이번 시간의 초점은 바로 그 림팩의 우리 상륙 장갑차가 9대가 갖고요. 이걸 흔히들 이제 KAAV라고 네네. 하죠. 이 장갑 차량의 차기 장갑차들을 개발을 해왔습니다. 제일 처음에 개발을 한 국가는 미국이었고, 그리고 다른 나라 러시아나 중국도 따라갔고요. 네네. 중요한 건 또 일본이 최근에 상륙 기동군이라고 해가지고 상륙 부대를 육군에 이제 편제하면서 상륙 장갑 차량, 우리하고 동일한 KAAV의 계열인 후속 차량이죠. 그렇죠. AAV 차량을 58대를 도입을 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후속 차량으로 미국이 개발하려고 했던 그 차량을 베이스로 해서 개발하고 있고, 자동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개발하려고 하는 차기 상륙 장갑 차량과 비교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인 거죠. 네네.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 이 기자님이 한번 이야기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에 림팩에서 장면을 봤을 때 정말 감동적이었던 건 AAV7 상륙하면서 이번에 RCWS까지 장착하고 가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그거 어쨌든 실전에서 그렇게 작동하는 거 보여줬다는 건 대단하고요. 그리고 문제가 되는 게 AAV7이 이게 지금 도입한 지가 너무 오래됐죠. 70년대 초반에 만든 차량이고. 반세기네요. 그렇죠. 이게 지금 계속 개수나 개량을 하고 있다고 해도, 그렇다고 해도 한국은 AAV 98년도부터 생산해서 장비하긴 했지만 그래도 한계가 보이는 상황이고,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조차도 두 차량의 후속 차량을 개발하게 된 게 EFV라고 미국이 개발하던 게 있었어요. 그렇죠. 엄청 빨리 달렸던. 네. 엄청 빨리 달렸죠. 엄청 빨리 달렸고, 이건 어떻게 보면 미국의 그 초수평선 그 상륙 작전을 네. 실현해 주는 물건이다. 그렇죠. 그렇게 하고 나왔었는데, 문제는 미국이 초수평 작전 파기를 했고, 추가로 또 문제가 되는 게 이게 대당 개발비와 생산비가 너무 비쌌어요. 네. 250억 정도 대당. 상륙 장갑차가. 네, 그러니까 상륙 장갑차가. 이런 거예요. 지상의 기갑 차량으로 분류를 할 수 있잖아요. 지상까지 보는 기갑 차량 중에서는 어마무시하게 비싼 거예요. 250억이면. 그렇죠. 한 4대 값이네. 4대 값이 뭐야? 5대 6대 값까지 올라가겠네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K9 있잖아요. 70억 정도 이렇게 보거든요. 네. 70, 80 보는데 그거 3대 사고 K10 한 대 살 수 있는 가격입니다. 그리고 한 대가 K2를 2대하고 절반 정도를 살 수가 그렇죠. 있네. 네. 그 정도 비싼 물건인데도 미군이 그렇게 그거를 했던 거는 역시 초수평선 작전 때문이었고, 근데 물론 대한미사일 같은 거의 발전으로 이 해군이나 해병대조차도 전에 우리가 몇 번 다뤘던 EFV가 빠르다고 하는데 네네. 어느 정도의 속력인가를 이제 우리 청취자분한테 한번 말씀 좀 드려보면 네. 45km예요, 시속. 그러니까 이게 수상 속도예요. 네. 지상에서는 수상 25노트를 그 정도 가는데. 달린다는 얘기거든요. 네네. 어마어마한 속도죠. 근데 이렇게 들으면 그게 뭐 대단해 하는데,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KAAV, 특히 흔히 말하는 그 미군도 쓰는 AAV7, 이거 잘해야 한 13에서 14km 나옵니다. 13km/h. 그러니까는 수상에서. 너트로 보면 한 7너트 정도. 네네. 네. 이거는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 상륙 작전에서 이동 표적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게 굉장히 각광받던 때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을 했고, 네네. 많은 국가가 사용을 하고 있고, 그렇죠. 지금도 11개 국가가 보유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대한 계기는 결국은
미국이 아까 말씀드렸던 미 해군이 초수평성, 미 해병대 포함해서 초수평 상륙 작전에 실효가 없다고 판단을 했고 전략을 좀 바꿔야 된다. 네. 또 초수평 상륙 작전을 이대로는 안 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방안은 그러면 엄청나게 빠르게 상륙을 해서 지금 초수평 상륙 작전을 하기 위해서 상륙 모함이나 기타 상륙함에서 AAV들이 발진을 해가지고 한 3시간 가까이 걸린다고 합니다. 2시간 반에서 3시간 정도. 3시간 정도를 달려와서 상륙을 한다. 그 뭐 사방에서 미사일 날아오고 막 기관포 날아오고 하는 상황에서 굉장히 힘든 거죠. 그렇죠. 그거를 난관이 있죠. 1시간으로 줄여본다. 그랬을 때 역계산 해보니까 대략 40km, 시속 40km에서 45km는 돼야 된다. 그래서 45km를 목표로 해서 개발을 했는데 뭐가 문제였다. 일단 뭐 고장이 난 문제도 있고요. 네, 저희가 몇 번 다루지 않았습니까? 제2도련선 문제 같은 것도 이렇게 그렇죠. 얘기를 했을 때 나왔던 문제 바로 뭐냐. 중국은 섬 같은 거나 인공섬을 만들어서 미리 거기를 점령하거나 장악하고서 주변 세력을 확장하는 그런 계획이란 말이에요. 그럼 미 해병대조차도 그걸 대처를 하자면 같은 방법을 써야 돼요. 그래서 미 해병대는 상륙 돌격 같은 걸 포기하고 아예 그런 섬 점령 작전으로 가면서 우리가 또 우크라이나에서 많이 얘기했던 뭐 게임 체인저라고 했던 하이마스 또한 미 해병대가 사용을 합니다. 바로 그런 작전의 주요 장비로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죠. 그렇죠. 거기다가 빠르게 치고 빠지는 그런 작전으로 바뀌면서 네. 이런 부분들이 좀 그렇고 그리고 아까 말씀 주셨던 단가 부분도 무시를 못해요. 그래서 다른 방향 장륜식의 상륙 장갑 그렇죠. 차량으로 바뀌었고 네. 미국은 그렇고 그러면 대한민국 해병대는 어떠한 의미로 차세대 상륙 장갑차를 개발하게 됐나요? 사실상 어떻게 보면 한국이 지금 개발하는 건 KAAV2라고 불리죠. 그렇죠. 근데 이것도 지금 어떻게 보면 형태나 그런 재원 차원에서 보면 EFV하고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많습니다. EFV하고 비슷한 부분이 많고 역시 한국은 북한을 상대로 한 상륙 작전을 감안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수상해서 고속으로 달릴 수 있는 그런 차량을 좀 원하게 된 것이고 한국이 그래서 지금 이거 개발하고 있는 것도 초반에는 한 20km 정도 나오는 거 아니냐 약간 빠른 정도 아니냐 했는데 지금 뭐 하나디펜스나 이런 쪽에서 발표한 자료 보면 35km 이상 나오지 않을까. 거의 원판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이 개발하려고 했던 거 성력이 점점 따라가고 있네요. 그렇죠. 점점 따라가고 있고 또 뭐냐면 일본조차도 MAV라고 미츠비시 엠피비어스 비클이라는 걸 개발하고 있거든요. 그거조차도 사실상 EFV가 그대로 갔으면 일본은 차라리 그걸 샀을 그걸 거예요. 샀겠죠. 샀는데 근데 그게 자빠지니까 자기들로서는 센카쿠 열도나 그런데 이제 수륙 기동단을 보내려면 역시 빠른 속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EFB와 비슷한 그 상륙 장갑차를 만들어서 근데 이게 개발하고 문제가 있는 겁니다. 보통 심각한 게 아니라 EFV로 간다면 네네. 미국도 아까와 같은 여러 문제가 있지만 또 하나 커다란 문제가 너무나 잔고장이 많고 그리고 그 커다란 시스템을 대량 양산할 때에 아무리 대량 양산해서 어떤 비용의 어떤 절감을 한다고 해도 엄청난 비용 거기에 엄청난 대한 비용이 되죠. 네. 기회비용에 대한 어떤 효과 전혀 없거든요. 가성비가 낮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지금 일본의 MAV가 겪고 있는 문제도 바로 같은 것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셨던 MAV라는 거는 일본의 차세대 차기 상륙 장갑차를 이른 말인데 일본의 차기 상륙 장갑차나 대한민국이 지금 개발하고 있는 장갑 차량이나 전부 다 똑같이 미국의 어떤 문제점 똑같이 안고 있는 거잖아요. 똑같이 안고 있고 고생을 하고 있죠. 일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뭐 지금 많은 밀리터리 매니아분들이 일본 MAV 압승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얘네들 거는 수상 마력이 3,000마력이 나와요. 3,000마력이 나오고 속도가 50km 나오는 거 수상해서 상정하고 있거든요. 이게 가능한 게 뭐냐. 어쨌든 일본의 미츠비시라는 회사의 기술력 때문이에요. 전차형, 소형, 그 고출력, 디젤 엔진 개발 성공한 나라가 3나라밖에 없어요. 사실상 따져보면 뭐 독일, 프랑스, 일본 요 정도거든요. 그래서 일본은 미츠비시가 그 10식 전차에 썼던 1200마력 엔진을 써가지고 거기다 넣어서 이렇게 활용을 그렇죠. 하려고 근데 하고 1200마력을 넣으면은 그런 정도의 성능이 안 나오고 그걸 베이스로 해서 1800마력까지 늘린 그런 엔진을 넣겠다는 건데 네네. 문제는 제가 볼 때는 개인적으로는 회의적입니다. 첫 번째 이유가 일본이 그거를 달성한다고 한들 미국이 250억 들어가는 한 대당 네네. 250억이 들어가는 단가가 나왔는데 일본은 오죽하겠냐는 한 겁니다. 2배 나올 것 같네요. 그거 비슷하게 나올 것 네. 같아요. 그럴 때 일본은 일단 소요군의 규모가 너무 적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58대를 운영하지만 그거에 대한 대체로 58대 이상 어렵습니다. 제가 보기엔 58대도 안 될 것 같고요. 단점을 딱 제대로 짚어주셨는데 문제가 뭐냐면 일본이 개발하는 것도 지금 양산시 대당 230억에서 250억 예상합니다.
곱하기 2 예상합니다. 네네. 항상 그랬으니까. 네. 그래서 저는 국뽕이든 팔이 안으로 굽든 그런 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하는 차기 상륙 장갑 차량의 컨셉이 그래도 맞는 것 같아요. 물론 그럼요. 지금 이 기자님이 말씀 주셨던 것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20km밖에 안 된다. 하지만 저는 20km라도 13km 나왔던 기존에 비해서는 상당히 빠른 거고 설사 20km를 좀 넘어가는 속력이라도 충분히 한반도에서의 북한을 상대로 한 상륙작전, 기습 상륙작전이든 돌격 상륙작전이든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만큼 합동 화력으로 뭐 제압을 하고 들어가는 그런 종합적인 상륙작전이고 꼭 상륙 장갑차만 바라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실효 있는, 그러니까 단가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고 양산 부분까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걸 가지고 동남아 국가의 수출까지도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거 상당히 좀 고려하고 그러면서의 있죠. 어느 정도의 규모를 생각하고 개발에 대한 뛰어들었기 때문에 저는 일본의 지금 현재 차기 상륙 장갑 차량보다는 현실적이지 않을까. 가성비 좋은 그런 문제가 어떻게 있고, 보면 네. 쉽게 말해서 K9 같은 물건이 나오지 않을까. 뭐 저도 그렇게 뭐 그러면 생각을 하고 좋겠죠. 있고요. 네네. 비용으로 따지면 한 얼마 정도가 적전선인 것 같아요? 이거 참 이야기하기 좀 뭐합니다만 네네. 적어도 전차 훨씬 더 떨어져야 되지 않나. 뭐 훨씬은 아니더라도 7, 80억 정도 수준에서 그쳐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전차 MBT보다는 사실 효용성이 떨어지고 사용할 수 있는 용도도 한도가 돼 있어요. 사실 그거를 가지고 뭐 육상에 올라와서 전차나 장갑차처럼 사용할 수는 없는 거니까 딱 상륙 돌격 상륙용으로 써야 되는데 그렇게 쓰기에 사실 뭐 250, 500억짜리는 감당하기가 좀 어렵죠. 그리고 뭐 일본의 전쟁이라는 게 또 현실적인 벽으로 다가온 게 바로 그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런 상륙 장갑차는 대수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일본의 벽은 딴 게 아니라 줄어든 그 국방비와 그거에 의한 적어질 수밖에 없는 확보. 계속 이게 양. 반복이 네. 되는 그런 30대 상황. 정도밖에 네. 뭐 20, 30대 정도밖에 안 되지 않을까. 뭐 그렇다면은 정말 답은 나와 있는 거고요. 대한민국 해병대 같은 경우는 2개 상장대에 213대인데 네네. 그거를 이제 1대1로 대치한다고 봐도 상당 규모고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단가를 높이면 안 되지만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현실적 타협도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미 해병대가 요구했던 그 화력보다도 더 속도. 높은 화력에 40mm CWS 기관포 달고 있고 미 해병대가 구상했던 거는 30mm 부시마스터가 달리는데 한국 해병대가 하는 KV2에는 40mm가 달리고. 그렇죠. 40mm의 뭐 무인으로 갈 수 있지만 그 탄 자체가 네네. CTA 탄으로 한 그 40mm죠. 그렇다 보면 화력은 더 세일지죠. 압도적일 것이죠. 압도적으로 더 나올 거- 것이고. 예, 일본 거보다도 어느 정도 그 앞서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네네. 그래서 다른 나라하고 비교할 것도 없이 이 지금 현재 좀 속도를 좀 높이면서 현실을 타협한 국가 중에 하나가 중국의 05식 상륙 장갑차이거든요. 그리고 대량 생산에 성공을 했고 그거는 어떻게 돼요? 스펙이 굉장히 현실을 타협한 겁니다. 그러니까는 속도도 뭐 45km까지 나올 수가 없고 절반 이상 정도의 속도, 25km 정도를 좀 상회하는데 그 정도 속도에다가 여러 부분, 뭐 화력 부분이랄지 그리고 장갑의 뭐 재질이랄지 이런 부분들도 신기술에 보다는 현실을 타협한 거죠. 그러나 네. 지금 있는 KAV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상륙 장갑 차량이 돼서 나름 중국 입장에서는 성공한 무기 체계고 그렇게 해서 중국의 육전대에 대량으로 배치를 했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것이 성공한다 그러면 차기 상륙 장갑 차량은 대한민국 쪽에 좀 부동호가 가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렇죠.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전에 수륙기동단 3,000명 정도의 여단 병력밖에 안 되는데 자위대 같은 경우 처음에 했을 때는 한화테크인에 KAV를 살려고도 했었어요. 아, 그렇죠. 왜냐하면 AAV7 라인 자체가 지금 없어졌었기 때문에 당시. 근데 그때 좀 정치적인 문제가 생기면서 그걸 포기했을 그렇죠. 정도였는데. 지들이 암만 필요해도 메이드 인 코리아는 안 사겠다는 그런 네. 또 입장도 있었던 거고요. 자, 뭐 이렇게 해서 이번 림팩에 이제 참가를 했던 9대의 상륙 장갑 차량을 보면서 앞으로를 준비하고 있는 일본 육자대와 그리고 대한민국 해병대의 상륙 장갑 차량에 대해서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 스펙상의 비교는 일본이 부동호가 갑니다마는 그러나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일본보다는 우리 쪽이 더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본 거고요. 그런 관점에서 많이 흔히들 이야기하고 또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그럼요. 예. 네. 자, 이번 시간은 상륙 장갑 차량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다음 시간 또 다른 주제를 갖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경례 밀떡!